명절 아침 혹은 오랜만에 주말 외식,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정갈한 밑반찬이 놓인 식탁. 가장 따뜻해야 할 이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지옥으로 변하진 않으셨나요? 아빠, 그건 가짜뉴스라니까요. 너는 세상을 너무 몰라. 학교에서 뭘 배운 거냐? 처음에는 가벼운 시사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화는 고성이 되고 비난이 되고 급기야 절연이라는 단어까지 오갑니다.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내가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이제는 말이 안 통하는 괴물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고작 정치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정치적 부족주의와 디지털 세뇌라는 거대한 심리학적 덫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심리 궤도에서는 당신의 가정을 파괴하는 정치 가스라이팅의 소름 돋는 메커니즘을 심리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됐는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관계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정치는 이제 정책의 대결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정서적 양극화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단순히 정책적 의견이 다른 것을 넘어 반대 진영 사람들에 대해 강한 혐오와 불신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상대방을 생각이 다른 이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망치는 악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뉴스 커뮤니티를 볼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상충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심리적 경향입니다. 뇌는 자신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을 때 쾌감을 느끼는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매일 몇 시간씩 내 편의 목소리만 듣다 보면 뇌는 반향실 효과에 갇히게 됩니다. 좁은 방 안에서 소리가 메아리치듯 비슷한 의견만 반복해서 듣다 보니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믿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방 안에서 반대편은 인간이 아니라 타도해야 할 벌레나 적으로 묘사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특정 채널에 빠져 있다면 그들은 하루 종일 상대 진영은 악마라는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정치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오직 우리만이 진실을 말한다. 저들의 말에 속지 마라. 저들을 옹호하는 자는 너의 적이다. 이 메시지가 가족이라는 필터를 뚫고 들어와 서로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인자했던 아버지, 다정했던 딸이 어느 날부터 정반대의 사람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뇌가 특정 정보 시스템에 의해 재설계된 것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끔찍한 세뇌의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퇴 후 공허함에 시달리다 정치 유튜브를 접한 60대 김 씨의 사례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이었지만 알고리즘은 무서웠습니다. 어느덧 그의 하루는 정치 스트리밍으로 채워졌고 여기서 소속감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노년층에게 특정 정치 집단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제공합니다. 유튜버가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외칠 때 김 씨는 자신이 다시 중요한 인물이 된 것 같은 고향감을 느낍니다. 명절에 아들과 싸울 때 김 씨의 뇌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라 적군의 사상을 가진 첩자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양극화가 부른 인지적 눈가림입니다. 반대로 도덕적 우월감에 갇힌 30대 직장인 이 씨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팟캐스트를 들으며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충전합니다. 이 씨에게 고향 친척들은 이제 계몽의 대상일 뿐입니다. 친척 어른의 한마디에 공부 좀 하세요라며 나를 세웁니다. 그녀의 뇌는 이미 상대방을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교화해야 할 미개한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은 이제 가치관이 맞지 않아 손절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남과는 정치 얘기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가족과는 기어코 싸우고야 마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첫째는 정체성 융합입니다. 개인의 자아와 집단의 정체성이 완전히 결합되어 집단에 대한 공격을 자신에 대한 인격 모독으로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비판하면 부모님은 당신이 나의 삶 전체를 부정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는 투사와 미해결된 과제입니다. 가족 안에는 이미 해소되지 않은 오랜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서운함, 편애, 열등감 같은 것들이죠. 정치적 갈등은 이 찌꺼기들을 분출하는 아주 좋은 구실이 됩니다. 평소에 쌓였던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아빠는 독재를 옹호해라는 정의로운 프레임으로 분출되는 것이고 자녀에 대한 통제 욕구가 너는 세뇌당했어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포장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치로 싸우는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사랑과 인정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지도 모릅니다. 정치 콘텐츠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법인 공포 소구도 한몫합니다. 위협과 공포를 극대화하여 상대방의 비판 사고를 마비시키고 조종하는 설득 기법입니다. 이번에 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공포는 뇌의 편도체를 자극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공격성을 담당합니다. 이곳이 활성화되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마비됩니다. 즉 정치 유튜브에 과몰입한 사람의 뇌는 24시간 내내 비상사태인 셈입니다. 누군가 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논리적인 대화가 통할 리 없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은 비인간화입니다.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감정과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등한 존재나 사물로 취급하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정치 가스라이팅에 깊게 빠지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망령된 노인으로 보입니다. 내가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아니라 나라 망칠 빨기로 보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개별성은 사라지고 오직 정치적 라벨만 남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가스라이팅은 완성됩니다. 이제 당신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진영의 승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정치관계의 민낯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자녀를 다시 유튜브의 늪에서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인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주도권은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라는 전장에서 퇴각하세요. 전쟁터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전쟁터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엄마와 정치 얘기하면 제가 너무 상처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니까 정치 얘기는 빼고 해요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상대가 도발해도 응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둘째, 사람을 라벨링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보수 혹은 진보라는 틀로 보지 말고 어깨가 굽은 노인, 과일을 깎아주던 손으로 기억하세요. 자녀를 요즘 애들로 보지 말고 처음 걸음마 떼던 순간의 아이로 바라보세요. 정체성 융합을 해제하고 다시 인간으로 대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내 삶의 에너지를 재분배하세요. 우리 에너지엔 한계가 있습니다. 설득되지 않는 상대를 설득하느라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망치지 마세요. 가끔은 심리적 거리두기가 진정한 관계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어느 편인지 결정해라. 적을 증오해라. 하지만 기억하세요. 정치인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고 당신이 아플 때 곁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은 지금 당신이 정치 때문에 손절하려는 그 가족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이 악마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너무 거대한 파도 속에 휩쓸려 잠시 서로의 얼굴을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 식탁에서는 정치 이야기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힘들진 않았어? 라는 그 한마디가 100마디의 정치적 논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가스라이팅의 늪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리 조력자 심리 궤도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